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워싱턴 날씨가 상당히 덥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90도를 넘었고요. 와우. 오늘 지금 현재도 82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네. 이 봄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여름으로 간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상 기온인 거죠? 원래는 그 정도까지 4월 달에 오르지 않지요? 그렇죠. 아, 네, 네. 그 정도까지 오르진 않는데 5월에는 이제 이런 기온이 좀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만 4월은 좀 때이른 그런 더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그것도 이제 어제부터 조금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는 뭐 다 많이 올라갔죠. 60도대. 네. 또 아침 저녁으로는 뭐 50도대까지 음. 내려갔었으니까 네. 네. 약간 쌀쌀했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물론 예고는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폭염이 일찍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게 어떻게 날씨가 세계 곳곳이 지금 다 어떻게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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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저러나 지난 주말에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99% 이상의 그 공격을 분쇄했다라고 밝혀서 지금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보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양쪽이 그 모두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토요일 이란이 한 300개 이상을 드론과 그 미사일을 날려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가 됐는데 그러나 이란은 기습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4월 1일에 그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4월 1일에 이란 영토를 공격한 것은 아니고 시리아 주재 이란 공간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장성 2명을 포함해서 7명이나 숨진 그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48시간 이내에 보복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 예상은 됐던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보복 공격을 단행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예전과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기, 자폭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0대, 탄도미사일 120기, 크루즈 미사일 30기, 선배 한 20기 정도를 쐈는데 이란에서만 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란이 지원하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세력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멘의 후티 반군부터 지금 그 레바논의 헤스볼라, 이라크 내에도 또 이라크 헤스볼라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아마 그 곳곳에서 좀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대비를 했기 때문인 듯 그 이스라엘과 이 미국이 이것을 또 거의 분쇄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작전에 성공을 한 것을 방어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여서 이란은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까지 공격하는 그런 것에 또 이번에 미사일 같은 경우도 많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좀 놀란 것도 있고 반대로 이 99% 이상을 다 요격해버렸는데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그럴 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란은 사실 테스트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나 미군의 그 미사일 방어망 같은 것을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는 것을 아마 보고 놀랐을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320기 중에서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해서 저지를 차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
요르단까지 상당한 그 지원을 받아서 이게 성공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첨단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방어 시스템으로 해서 날아오는 것을 그 드론이나 그 미사일을 그 포착을 먼저 해서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도 하기 전에 격추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지원이 아마 가장 컸을 것이고요. 미군은 전투기, 공군 전투기를 이제 출격시켜서 70개 이상의 드론을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축함 2척이 지금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6개의 미사일을 아마 그 요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대부분 파괴시켰다.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방어망을 그 격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라크 내에 그 네르빌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패트리엇 부대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미사일 한 발을 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것까지 공개할 정도니까 이스라엘군은 99% 이상을 그 미리 차단을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상당히 그 피해도 적은 거고 잘 알려진 대로 10여 명, 한 명의 7살짜리 소녀가 좀 중상을 입었고 10여 명이 그 부상을 당했을 뿐 그 피해는 크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쪽이 서로 테스트한 그런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아주 상당히 전운이 몰려오고 있는 아주 긴박한 순간일 수도 있고, 안 하면 또 잘하면은 정면 충돌은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시점을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토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브닝 뉴스 시간에요. 속보로 발빠르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전해드렸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머나 이제 드디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게 아닌가 이런 크게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확전만큼은 막으려고 많은 노력이 있는 듯 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그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에 벌어졌거든요. 네. 이번에 5차가 된다 그러면은 51년 만인데요. 예. 51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그냥 지구촌의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전에 51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무기, 핵무기까지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는 물론이고 미국, 또 영국, 또 아랍계도 이제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아랍계는 수니파 아닙니까? 네. 네.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번 요르단이 영공을 폐쇄하는으로써 미군과 그 이스라엘군의 그 방어 작전을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란과는 또 앙숙 관계거든요, 사실은. 수니파와 시아파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것도 이제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한글 같은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는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은 참 큰일 난다. 더구나 뭐 중동 전쟁으로까지 예전 4차까지는 이제 아랍 세계가 전체 나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가 그 갈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란의 시아파와 같은 데가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제 지배 세력 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레바논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연합하면 그것도 뭐 사실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태만큼은 이게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세계대전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아마 저지하려고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는 아주 총력전을 펴주겠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맞보복, 지금 보복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로에 섰다는 얘기로는 이란이 첫 보복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맞보복에 나설 주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내각 회의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모두가 다 만류하고 있는데 또 이란도 뒤보면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보냈지
전면전 의사나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구나 미국과 싸울 그런 의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맞보복이 있으면 또 이란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보복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정면 충돌,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사태만은 반드시 막으려고 지금 미국이 아예 이스라엘이 어떤 보복 공격에도 불참하겠다. 혼자 싸우려면 혼자 싸우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방어에서도 벌써 이스라엘이 홀로는 안 되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맞보복에 또 나섰다가는 정말로 외톨이로 혼자 하면은 생존에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거 작은 거 갖고 했다가 지금 하마스하고도 싸워야 되고 헤즈볼라와도 싸워야 되고 더구나 차원이 다른 그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정면 충돌, 전면전을 벌인다라면은 이스라엘도 홀로는 싸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좀 상당히 그 주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반격을 가한다 그러면 전면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대항을 안 하거나 너무 허약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억지력이 약화돼서 이거 봐라, 그냥 이란이 또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헤즈볼라가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속도나 그 강도 이것을 갖고 이제 대응을 하느냐에 있는데, 미국은 하여튼간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너무 이제 맞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점을 공개리에, 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G7, 유엔 안보리 모두 아랍 국가들까지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이 어떤 결정을 할지 따라서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우리 네. 서민들은 가스 가격 때문에요. 석유값 오르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요. 지금 벌써 유가가 출렁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지난 주말보다는 오히려 지금 떨어졌는데 그만큼 아주 그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영국 브렌트유는 9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네. 또 서부 텍사스산은 이제 85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언제 조금이라도 하나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이 또 맞보복이 단행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배럴당 그 100달러에 순식간에 돌파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뜩이나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내 휘발유 값도 옛날에 그 100달러대 그 근접했을 때 전국 평균도 이제 5달러까지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때 4달러 80까지 올라갔고 128달러 했을 때 5달러가 돌파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떻겠습니까? 아유, 7달러에 육박했어요. 7달러, 8달러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유가가 우리 그 일반 소비자만 문제입니까? 모든 사업체, 뭐 배달업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당연하죠. 소비자 물가를 또 급등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도 못 내립니다. 그러면은 뭐 고물가 고금리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고 올해 내내 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뉴욕 타임스가 좀 좋은 이상한 그 표현을 하나 했는데, 지금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라고 해서 연착륙이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노 랜딩이라는 시나리오가, 위험 시나리오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합니다. 노 랜딩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유동적인 게 많으니까 그냥 공중에서 선회하는 그 노 랜딩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이중고에 아주 장기간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고, 연준은 뭐 이제 금리 정책을 쓰기가 아주 어려운, 지금 11번 인하했다가 겨우 물가를 네. 잡은 것이 다시 풀어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이달부터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할 때 이 통역 서비스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신고가 가장 많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한때 주택들에서 태양광 패널을 잇따라 설치해 왔지만은 보조금이 삭감이 되자 그 수요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이달 초부터 시작이 됐죠? 네, 올림픽 경찰서는 4월 1일부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통역 서비스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인들의 봉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자원봉사자 7명이 올림픽 경찰서에서 신고하러 온 한인들의 통역을 담당했는데요. 이 올림픽 경찰서에서 사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봉사 프로그램은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서 실시가 되어 왔었지만 경찰서장 교체와 팬데믹으로 중단됐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번에 LA 한인회 협력으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나서 많은 한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나요? 네, 많은 한인들이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70건 이상 케이스를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LA 한인회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73건의 이 케이스들의 통역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인들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진 신고 접수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보니까 절도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절도는 모두 2주 동안 18건으로 집계돼서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한 신고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는 일반 민원으로 분류된 케이스가 13건으로 두 번째 많았고요. 그 다음이 기물파손 5건, 또 재산 피해 4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또 협박, 금융피해 각각 3건, 이어서 가정폭력, 또 폭행 각각 2건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뭐 얼마 동안 뭐 하루 8시간 아니면 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이게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서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아, 예. 오전은 9시부터 낮 12시까지고요.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 자원봉사자들은 올림픽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과 오후 둘 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또 어떤 날은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아직까지는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주말에는. 네, 그리고 이 통역 서비스는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보니까 스케줄이 바뀔 수 있는데요. LA 한인회는 2주마다 각 날짜별 통역 서비스 스케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LA 한인회 쪽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웹사이트에서 이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올림픽 경찰서의 이 한국어 통역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명 자원봉사자들이 올림픽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후에 3명이 더 추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3명에 대한 서류 검토와 신원조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이 자원봉사자는 그러니까 1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이제 주말에도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올림픽 경찰서에서 통역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LA 한인회는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아, 모집하는 중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다 할 수 있는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겠는데요. 일반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경찰서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하면 이제 간단한 신원 조회와 지문 채취 등 경찰서 근무 적격자를 검사한다 하고요. 그 후 검사의 과정을 마친 봉사자들은 LAPD 발런티어 아이디가 발행됩니다. 그 그렇군요. 아이디 착용하고 이제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당 경찰관과 상의해서 편한 시간에 이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는 LA 한인회에서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인회가 이런 그 통역 서비스를 지금 앞장서서 하면서 신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겠죠. 모든 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네. 좋겠는데 이 해결하는 데는 또 올림픽 경찰서의 형사들, 순경들, 경찰들의 지금 또 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좀 잘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그처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주택 소유주가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로부터 발생하는 발전량이 13%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태양광 산업협회와 컨설팅 회사 우드 맥킨지가 그처럼 예상을 했는데요.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전문 회사인 솔라인슈어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주택용 태양광 패널 수요 줄어들면서 이미 100개가 넘는 그런 업체가 사업을 아예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주택들에서 잇따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위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이 삭감된 영향이 큽니다. 사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이끌어온 데는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 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보조금 정책 자체가 변하면서 이 태양광 패널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사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이 주택용 태양광 패널 시장이 전국에서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40% 가까이 오. 37%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최대 80%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보조금 삭감을 위해서 새로 옥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에 매달 평균 $40 안팎의 요금을 부과하고요. 또 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75% 이상 줄이는 새 주택용 태양광 규정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요, 주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용 태양광 판매량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25%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와. 결국 이렇게 판매가 안 되니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해고도 잇따랐고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계약업체 종사자의 20%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보조금 삭감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서요. 네, 다른 하나가 바로 고금리 영향입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주 외에 다른 주에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아직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 판매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태양광 패널 판매 감소가 보조금이 삭감된 그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금리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태양광 설치하는데 90% 대부분이 대출이나 임대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네. 금리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죠.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졌던 그런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직원 감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테슬라가 14,000명 정도 직원을 정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로이터 통신이 어제 내부 문서를 인용해 전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직원 14,000명을 해고한다는 건데 이건 테슬라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네.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크게 둔화했다 이런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규모 직원 감원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 오늘 아침 뉴욕 증시에서 3% 이상 아이고, 하락하고 빠졌군요.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번 휴가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네. 유럽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왜 이 테슬라들을 안 탑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CEO가 보기 싫어서 그 답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유럽 사람들은 특히 네네. 그런데 좀 더 민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아이고 CEO 아주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약간 그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러면 전기차는 많이 있나요? 테슬라는 없어요? 다른 회사의 전기차나?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들은 굉장히 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네, 오늘은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유산소 운동 그러면은 뭐 걷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걷기 운동 이게 과연 좋은 운동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네. 걷기 운동 동작을 잘 하시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설렁설렁 걸으시면은 운동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걷기 운동 한 1시간 했습니다. 뭐 1시간 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3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신다 그러면 이거 레드 플래그인데 이렇게 들리죠. 아, 네. 그러면은 제대로 걷기 운동을 하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속도를 낸다고 그래서 발을 종종 걸으면서 속도를 내는 것보다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그러죠. 이제 보폭이 넓게 가는 거가 중요하고요. 성큼성큼 걸어야 되겠네요. 총총총총이 아니라 보폭을 넓게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맞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네, 성큼성큼 걸으시면서 이제 보폭이 넓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는하고 팔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속도도 어느 정도 나게 됩니다. 성큼성큼 걷다 보면은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듯 싶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큼성큼이란 이제 너무 성큼성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폭의 한 10cm 정도 더 넓게 네.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보폭을 조금 넓게 해서 걷고 그 다음에는요 또 뭘 주의하면 될까요? 딱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는요. 이 스마트워치 아니면 스마트폰을 착용하셔서 예. 내 맥박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맥박. 네. 지금 요새 한 미국 이제 롱제비티 장수 쪽에 연구가 한창 많은데 인기 있는 주제가 존 2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존 2 트레이닝. 존 2. 네. 네. 이 존 2는 1, 2, 3, 4, 5, 6 존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존 5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최고의 노력으로 스프린팅 달리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존 1이 되게 되면은 그냥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잘못 걷는 방법, 그냥 너무 설렁설렁 걸으시는 방법이시고 존 2가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린 정도의 강도예요. 이 존 2 트레이닝이 참 매력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 세포에서 지방세포를 원천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재생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일반 유산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옥시전만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화학 시간에서 배우셨다시피 산소하고 우리가 이 포도당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 포도당은 이제 빨리빨리 전환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고강도로 유산소를 하시게 되면은 아니면 너무 저강도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자꾸 포도당을 쓰는데요. 어느 정도 살짝은 힘들지만 아주 힘들지 않을 때는 조금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지방산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metabolic flexibility라고 그래요. 대사 유연성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존 2 트레이닝을 매일같이 한 30분씩, 한 30분에서 45분씩 매일같이 해주시고 한 6개월 정도 되시다 보면은요, 내 몸에 지방산을 잘 쓸 줄 아는 대사가 변해서
당 관리도 더 좋아지시고 살도 좀 빠지실 거고 그래요. 지금 존2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존2 운동이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존2라는 거는요, 가장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젖산을 쓰지 않고 지방산을 쓰면서 운동하는 단계가 존2예요. 근데 그 존2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내 맥박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맥박수가 내가 최고치 할 수 있는 것에 한 70%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얼추 존2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존2가 어딘지를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내 맥시멈을 달려보고 거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눠줘서 알려줘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실험실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예. 내가 맥박수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는 게 좋나 그러면은 조금 같이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220 빼기 내 나이거든요. 220 빼기 나의 나이. 네. 네. 220 빼기 예를 들어서 뭐 60세다 그러시면은 이제 160이 나오시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70%를 하시면은 112가 나와요. 그래서 내 맥박수가 한 운동을 하실 때 112 정도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거가 존2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쭉 운동을 하면서 내 지방산을 쓸 줄 아면서 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 그 존2 운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숨이 찰 정도나 되나요? 네, 이게 질문하셨을 때 네, 아니요 이런 것들은 대답은 되지만 예. 이 컨버세이션을 캐리 온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안 될 정도. 그거 다 턱 테스트라고 그래요. 네. 그런 턱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존2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45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내 최대 심박수의 70% 수준으로 운동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혼자서 내가 뭐를 재가면서 지금 운동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어차피 무슨 짐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들의 이 도움을 받아야지 지금 가능한 운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존2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집에 펠로톤이 있어요. 자전거. 네. 펠로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실내 자전거인데 이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혼자서 이 라이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펠로톤을 타요. 그러면은 그 펠로톤에서 내 그 심박수를 알려주고요. 내가 지금 존2에 들어가 있는지 존3에 들어가 있는지 존4로 넘어갔는지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너무 강하게 했다? 그러면 조금 슬선하게 하고 너무 약하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존2에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30분을 채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동네에서 뭐 달리기를 하거나 걷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듯 한데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빠르게 걷다가 약간 호흡이 좀 숨이 찬다 그러면 조금 속도를 줄였다가 그래서 호흡이 맞아요. 다시 골아지면 다시 또 속도를 조금 내서 걷고 이 정도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거가 가장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입문하시기에 좋은 방법이세요. 예. 아하. 이제 네. 다음 단계로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내가 이 존2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네. 스마트워치를 이제 착용을 하시면서 예. 운동을 하시면 더 좋고요. 음. 그러면서 내 맥박을 잡아가면서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최용화 앵커께서는요. 날마다 계단을 오르시거든요. 네. 그 계단을 좋아요. 오르는 운동은 어떤가요?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근데 이게 기초적으로 체력이 운동을 꾸준히 안 하신 분들은요. 네. 이 계단을
뭐 1층, 2층만 올라도 예.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버려요. 그래서 아. 뚜리로 가버려요. 아. 그러니까 내 맥박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서 맥박이 너무 빨리 됐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좀 맥박이 내려온 다음에 좀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조금 그거에 비효율적인 거는 이 존투 트레이닝이 조금 답답한 거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에는 오래 걸려요. 한 30분에서 40분 운동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 만약에 그런 방법 말고 이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 10분 안에 빨리 땀 쫙 빼고 유산소 운동 끝내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하시기에는 아직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운동들은 어느 정도 좀 이 나이가 많지 않은 중장년들을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뭘 그런 걸 따지면서까지 내가 운동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저 하루에 한 30분 동안 편하게 걷겠습니다. 동네를 걷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리처드 모건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93세에 네. 전 세계 로잉 머신에서 1등을 했어요. 그분이 운동을 시작하신 나이가요. 73세였어요. 73세. 근데 그분이 이렇게 존투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딱 고강도로 하는 거를 적절하게 잘 섞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운동하는 방법을 너무 잘 고르신 거는요. 로잉 머신이에요. 로잉 머신. 네. 로잉 머신. 노젓는 거 로잉 같은 머신은 거.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좀 어느 정도 강도를 내가 조절을 하면서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박수를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존투에 맞춰서 로잉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강도로 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심폐활량 수치를 딱 측정을 하니까 93세 환자분이 40대의 심폐활량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분 심폐활량 수치는 저보다 좋아요. 네. 앵커님 계단 오르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저요? 네. 오래됐죠. 네네. 뭐 20-30년 됐죠. 네. 숨이 차세요? 어떠세요? 숨 차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한 10층으로 올라가는데 별이게 숨찬 거는 모르겠어요. 와.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럼 폐활량이 굉장히 좋으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산소를 건강하시는 섭취를 했을 때 이 에너지 전환이 잘 돼서 다리로 근육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운동하고 네.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모건스의 심폐활량 지수가 가장 저보다 좋다라고 얘기한 거가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존 1, 2, 3, 4, 5에서 5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네. 요거는 딱 시험 봤을 때 점수가 딱 나오는 것처럼 점수가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연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40년간, 30년간 무슨 노르웨이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진행한 연구들을 보면은요. 언제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을 해요. 그 1970년대부터 저희가 측정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엄청 많아요. 네. 네,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하지만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내가 높게 만들려면은요. 어떤 뭐 비타민 먹어서도 안 되고 뭐 주사 맞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치팅을 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의 존투 트레이닝을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최대한 올려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